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통합에 대해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딱 한 가지. 과연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끝없이 고민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인 거를 지난 영상들을 보셔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 이제 최고위원회의 가가지고 한 말들, 헌신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그 뒤에 언론 취재가 들어오면은 지금이 새누리당 때에 비하면은 오히려 못한 상황이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수준만 가도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와서 찬물을 끼얹냐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원래 선거 때는 찬물 끼얹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2달 가까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절대 들뜨면 안 되고 항상 찬물을 끼얹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선거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끼얹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을 때도 보면은 제가 찬물을 엄청 끼얹었죠. 처음에 정수장학회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 해명 못하면 나도 찍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고, 그 뒤에도 보면은 인적쇄신에 대한 말도 많이 했고, 결국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정 능력과 어쨌든 최소한의 문제인식을 상실한 어떤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끝없이 내부 비판과 성찰을 통해 가지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 공천을 놓고 벌어진 민주당의 갈등을 보면서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초기에 선거에 순탄하게 별 갈등 없이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어떤 거냐면요, 그 방을 치울 때 방을 깨끗하게 다 하나하나씩 제자리에 집어넣어서 치우는 방법이 있고, 그냥 시간이 급하면 이불을 덮어가지고 더러운 게 안 보이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민주당은 사실 경선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갈등 요소를 다 덮어놓은 거였어요. 근데 경선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과거 2016년에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제를 하자고 이제 했지만은, 상향식 공천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새로운 인사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어쨌든 당원을 모아온 사람들이 우세를 가지게 되니까 다소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과거 2016년 새누리당의 어쨌든 그런 실수를 민주당이 그대로 하고 있다. 초기엔 왜냐하면 경선 다 할 것처럼 해가지고 안심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선거가 닥쳐오니까 영입해오던 인사들도 배치하려고 그러면은 자리를 비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시절에 비했을 때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훨씬 불리한 위치에 시작하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비해서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존재하지도 않고, 당내 리더십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당이라는 그런 프리미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불리한 지점에 시작한 건 맞는데, 앞으로 예고된 민주당의 갈등이 있습니다. 공천을 놓고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느냐 전략 공천을 하느냐 갖고 각 지역구에서 이제 혈투가 벌어질 테니까요. 거기서 잡음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이미 그 정봉주 의원을 둘러싼 어떤 갈등, 그에서 파생된 김남국 변호사를 둘러싼 갈등, 이것, 그리고 결국 금태섭 의원에게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보시면은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또는 공천을 순탄하게 인적쇄진을 해낸다면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사실 요즘 기자들의 전화를 하루에도 거의 수십 통씩 받습니다. 미래통합당이 3개 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이후 제가 이제 새로운 보수당, 즉 바른정당 출신들을 대표해가지고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 입장을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관되게 답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유승민 의원이 공천 지분이나 어떤 요구사항도 없다라고 이제 밝힌 것처럼 지분 싸움을 할 계획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이나 아니면 호사가들이 균열과 파열음이 많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인적쇄신을 주도할 텐데 지금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호 의장님이 상당히 순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뭐 큰 불만사항이 있는 사람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에서 판세를 이제 하나씩 조금씩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요즘 종편이나 YTN 이런 거 보면은 여론조사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광역자치단체별 그런 여론조사 분석도 하고 그래서 판세 예측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번에 선거를 안 나갔으면 정치평론가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론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지점들이 최근에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민주당의 어쨌든 임미리 교수 고발건 그리고 뭐 김남국 변호사 경선 붙이는 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도층 민심이 많이 이반된 것을 그대로 느낍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자, 저도 과학을 했던 사람이고 주변에 의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사실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방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뭐 하루에 3만 명씩 입국하던 나라인데 뭐 크게 일이 불거지고 나서야 조금씩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뭐 수십만 명이 그 전까지 왕래를 했던 건 맞거든요. 그 코로나 발발 이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뭐 지역사회 감염자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가 안 나온다라고 정부가 이제 홍보를 해왔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잘 덮어온 것이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이미 수십만 명이 온 이상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뭐 생업에 종사하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생업에 당연히 종사해야 되는 건 맞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다만 지금 이제 정부가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자체를 굉장히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그 엄중한 방비 태세 자체가 뚫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메르스 때와 어떻게 다른가를 사람들이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메르스 때 의료기관들이 한번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감염증에 대한 걸 겪어봤기 때문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일선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이제 진료를 하면서 확진자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우선 의료진들에게 굉장한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이 방송 녹화하는 날 대구에서 확진자가 이제 다수가 발생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KTX로 뭐 모든 전국이 한두 시간 생활권으로 엮인 지가 오래기 때문에 저는 대구에서 환자가 그렇게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 연선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라든지 강원도, 전라도 다른 누적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굉장히 중국 관광객이 많고 해외에서의 인구 유입이 많은 그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심할 수가 없다. 이번에 그 성동구에서도 환자가 오늘 한 명 발생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전혀 그 어떤 어디서 감염되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력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다가 결국에는 뭐 사태를 좀 더 키우는 상황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민주당이 메르스 때 호들갑 플러스 비판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야당은 그래도 상당히 점잖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감염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이제 무조건 국민을 안심시키면 된다. 가만히 있어라. 네? 아무 문제 없다. 우리 괜찮으니까 중국으로 마스크 보내도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선거 이제 모드에 돌입하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지역에서 이제 저녁마다 음식점 돌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같은 공간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띄게 이 손님이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2월 달에 3월 달에 택시 기사를 했었는데요. 일반 택시 기사는 거랑 똑같이 이제 했었는데 택시 승객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절반까지 쭉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싫어하니까 택시도 덜 타겠죠. 그럼 최근에 이제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수입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면서 사태를 키웠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합리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축 전염병이죠. 구제역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다른 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근데 우리는 농장과 그 반경 1km, 2km 이렇게 잡아가지고 상당히 넓은 범위의 살처분을 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 단체들에서 아니면 국제 기관에서 권고하는 것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인데, 그거는 왜냐면요, 한 번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축산물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안전하다는 판단이 생길 때까지 다른 나라에서 그걸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범위보다 많은 어떤 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가축 전염병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칙적 대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역 청정국 같은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고, 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기에 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우리 국민에 대한 대처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가 처음에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 맞겠다, 바로 들어온 사람 맞겠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우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맞겠다 이러고 하는데, 사실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조치들이었던 것이 이제 확인되잖아요. 이것은 뭐 외교관계의 틀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야당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중국발 단순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에 대한 차단을 하자라고 했을 때 뭐 비자 발급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얘기했죠. 그걸 조금만 귀 기울여 듣고 며칠이라도 일찍 시행했으면은 지금 같은 혼란은 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라는 것이 6시간 만에 이제 진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급히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뭐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거 거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주 접하시겠지만은 음성이다 갑자기 양성으로 이제 나타나는 확진자들도 있고, 잠복기가 원래 처음에 이야기했던 14일 이런 것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오히려 그 빨리 수습된 것처럼 하기 위해 가지고 성급한 발표들을 많이 했던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번에 또 이제 어떤 종교 집단의 어쨌든 집단 감염 형태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종교 활동 같은 것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트라우마가 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금이라도 통제를 잘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 중국 관광객이나 단순 관광객들 뭐 못 오게 하면은 경제에 타격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았겠지만은, 오히려 지금은요, 한국이 이렇게 방역이 뚫렸다라는 인식이 세계인들에게 퍼지게 되면요,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보나 저렇게 손해보는 거나 했으면은 과거에 그 처음에 불거졌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죠. 제가 항상 비유하지만 암 환자가 절개했더니 암덩어리가 3cm짜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3cm만 그 부위만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거든요. 5cm, 7cm 넓혀가지고 잘라야지만이 암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경각심을 바탕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 일본이나 이런 곳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번에 중국이 개입되니까 뭐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변화는 원칙이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종합해보면요, 이번에 코로나 대처나 이런 것들 정부의 부족한 면들이 부각되면서 다가오는 4월 총선의 구도는 조금씩 더 야권에게 유리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도덕성과 어쨌든 실력이라는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홍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국 사태나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을 보면은 도덕성 면에서는 이미 빵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력 면에 있어서도 보면은 경제 망가졌죠. 그리고 지금 이 전염병에 대처하는 것도 홍보전만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대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이고, 저는 그 외에도 뭐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뭉금한 개혁이지 무슨 내로남불의 그런 어떤 현실화인지를 이제 다 보셨을 테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선거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길을 좀 걸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그러니까 정부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라는
해괴망측한 어떤 그런 조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 살다 살다 야당 심판론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그 조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 심판론이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국민들이 이제 거의 만 3년이 다 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공연부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허언을 많이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겠죠. 잘 보시면은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로서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예, 이번에도 보면은 뭐 임미리 교수의 칼럼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인신공격성으로 이제 지적을 하지 않나. 예. 오히려 진중권 교수가 요즘 신나가지고 이제 바른 소리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운명이 갈린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유시민 씨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분이고, 진중권 교수는 굉장히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원래 애초에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동체의 가치 또는 진영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자적 모습을 유시민 씨를 비롯한 그 진보 진영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진보의 민낯이 다 드러난다고 예상했거든요. 우리 빼면은 다 종북이야, 뭐 이런 애국보수의 그런 가치 비슷하게, 조국과 우리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적폐야,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애국진보의 탄생이거든요. 예. 조국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단순 논리로 이제 모든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국진보라고 칭해야죠. 예. 전체주의적 진영주의자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정국에 있어가지고 지탄받는 움직임을 계속 보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느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들을 버리고 가는 판단이라든지 그들과 거리를 두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정부 절대 못할 거라 봅니다. 예. 지금까지 그 극성 지지층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해온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쉽사리 그것을 버리고 진짜 그 민심을 대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개연성이 적다 봅니다. 이번 아마 공천하는 것도 이제 시작인데, 공천 끝나고 나면은 지난번에 이제 진실한 사람들, 진박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진문 공천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해찬 대표가 뭐 도장을 들고 도망가진 않겠죠. 하지만 선거 결과를 우려하는 많은 양심 있는 민주당 내 인사들의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길 기대합니다. 그래야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경각심을 가질 텐데,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은 왜 이 사태에 있어서 정말 요즘 페이스북도 안 쓰시고 다들 잠잠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꼭 젊은 사람의 목소리로서 당내 비판을 해주시길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어떤 선거의 판세를 보면요, 지금 이제 정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남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상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관건인데, 수도권도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여론조사를 본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드센 상황이고, 그 경기도는 이제 인구 조성이 좀 바뀌면서 지난 4년 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그 젊은 진보층 유권자들이 동탄이나 아니면 뭐 양주, 뭐 별내, 다산 이런 신도시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그쪽 지형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뭐 주택가도 상승하고 평균 연령층도 이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작동할 개연성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곳으로 뭐 민주당이 몇 석이고 자유한국당이 몇 석이고 그런 유출된 내용이라는 것들이 돌았는데요. 제가 뭐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그거는 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자유한국당을 놓고 조사했겠지만은 지금은 또 미래통합당이 출범했고요. 결과에 큰 차이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그 결과 자체 무슨 뭐 자유한국당이 이미 150 몇 석을 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카톡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낚이시지 말고요. 보수, 범야권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새로 출범한 저희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 이제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열세 정도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다들 선거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